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1,275명을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서울만 단독으로 떼어내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주식 투자 열풍 영향으로 가계 주식 취득액과 주식 비중이 모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꾸준히 기준금리 인상 명분을 쌓고 있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가 K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인 폐배터리 산업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느리고 답답한 데다 비싸기까지 한 5G 이동통신과 관련해서 첫 집단 소송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5G 서비스의 품질이 허위 광고에 해당되거나 통신사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결과에 따라 요금 인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주식 투자 열풍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 주식 보유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중 절반은 빚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배성재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계좌 수는 약 4,900만 개, 해외 주식 계좌 수도 320만 개가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둘 모두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오늘 나온 한국은행의 보고서인 올해 1분기 중 자금 순환 동향 특징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가계의 국내외 주식 취득액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최대치인 약 5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계가 갖고 있는 금융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0%를 넘기면서 최대값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주식으로 향한 돈의 절반이 빚이라는 데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을 말하는 개인 신용 융자액은 지난 6일 24조 5천억 원을 넘어서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른바 B2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드러내며 금리 인상 신호를 점점 더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간 취해온 확장적 위기 대응 정책들을 금융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추어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한은 관계자는 다음 주 15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소수 의견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이런 B2 열풍을 타고 카드나 보험사 같은 제2금융권이 금리 인하를 통한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국 규제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을 틈타 고신용자들을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장슬기 기자입니다. 계약한 보험의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보험 계약 대출. 보험사들이 최근 보험 계약 대출의 가산금리를 잇따라 인하하고 나섰습니다. 이달 공식적으로 통합 출범한 신한라이프는 현재 보험 계약 대출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 중입니다. 삼성생명과 하나생명, 교보생명 등 보험업계 빅3도 이미 보험 계약 대출 가산금리를 1%대로 모두 인하했습니다. 해약 환급금 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출이라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높지 않은 만큼 대형사에 이어 중소형사들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카드사들도 장기 대출 서비스인 카드론 최저금리 인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이달부터 카드론 최저금리를 각각 1%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KB국민카드도 고신용자의 카드론 금리를 최저 3.9%까지 끌어내렸고 우리카드와 롯데카드도 최저금리를 4%대까지 인하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카드론 최고금리 역시 20% 이하로 낮아진 만큼 은행에서 이탈되는 고신용자, 우량 대출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존의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던 고객들이 요즘에 보험사라든지 저축은행이라든지 제2금융권에서 대출 문의와 시급이 많아지는 만큼 그에 대응해서 고신용 고객들에게도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하는 실제 은행들은 올 하반기 DSR 규제에 맞춰 대출을 보다 깐깐하게 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금융권, 은행 이외에 카드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저축은행이라든지 이쪽으로 쏠림이 이제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래도 총액 증가율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카드론 금리나 보험약관 대출 금리 같은 게 이제 낮아지면 고신용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대출을 조이는 은행과 고신용자 대출을 늘리려는 이금융사들의 전략이 맞물려 대출자들의 이동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느리고 답답한 5G 통신과 관련해 첫 집단 소송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일단 SK텔레콤이 대상인데 다른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도 예고됩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비싼 5G 요금을 받으면서도 LTE와 다름없는 서비스를 제공한 SK텔레콤에 대해 소비자들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5G에서 LTE로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데 끊기기도 하고 되게 느리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카톡 하나 보내더라도 그게 잠깐 시간까지 넘어가면은 아예 렉이 걸려가지고 되게 불편한 점들이 많았어요. 5G를 사용한다고 핸드폰을 하면서 5G가 잘 터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전혀 듣지를 못했거든요. 이번 소송의 쟁점은 SK텔레콤의 5G 서비스 품질이 계약 위반이나 허위 광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통신사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 불완전한 이행이 제공됐다는 부분에 대한 책임이고요. 두 번째로는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5G 이용자는 237명. 관련 집단 소송을 모두 합치면 지금까지 참여 인원은 1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데는 정부 책임이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해 말 기준 5G 기지국 수는 전체 통신망의 10% 수준에 그치는 데다 LTE 대비 20배 빠른 28GHz 기지국 수는 현재 91개에 불과합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28GHz 기지국을 45,215대 구축해야 하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없습니다. 앞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사들이 망 구축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올해 말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상용화했지만 서비스 만족도는 미국이나 스위스,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소송 참여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5G 요금에 대한 인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연속 기획보도 사라지지 않는 조합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일부 단지 주민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끝났는데도 오히려 조합 해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이나 운영진이 자금을 빼돌린 게 없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거듭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이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입주 시작 이후 1년 4개월 만에 해산을 추진 중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조합. 그런데 이곳에선 일부 주민들이 오히려 해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유치원 인허가, 상가 낙찰 등 각종 문제를 덮기 위해 조합을 서둘러 해산시키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세대당 400만 원에서 700만 원씩밖에 줄 게 없다고 했었어요. 그러더니 1년 동안 쭉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해임한다 하니까 이제 2,250만 원까지 주겠다고 말은 하는데 갑자기 해산한다고 서두르고 나오니까 저는 황당한 게 우리는 지금 공사비 검증되고 할 게 많은 상태에서 해산 전 그간 사업 과정에서 비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확인해 분배금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공사비 검증 요구가 있을 경우 시행해야 하지만 착공 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한 사전 검증만 해당됩니다. 또 회계감사와 행정감사도 조합 내부 인력을 통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사히 해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조합장들이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청산에 들어갈 때 수십억 원의 돈을 운영자금으로 잡아놓는 일이 허다합니다. 강동구의 또 다른 재건축 조합은 5년간 50억 원을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해산이 승인되면
청산을 맡은 임원들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매년 수억 원씩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기간에 대한 규정도 없어 10년 이상 청산을 끌고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92년도 판례에 의하면 자녀 재산 분배 청구는 조합의 총회가 있지 않은 이상 청구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해산 이후에 조합장은 그렇게 총회를 할 의지도 없고 중요한 것은 더 총회를 할 때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분쟁을 줄이려면 일정 부분 공공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오랜 기간이 필요한 법 개정이 아닌 정비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공공의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고 단순히 컨설턴트 역할로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업에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참여하게 됨으로써 정비 사업의 투명성 상향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 생깁니다. 정비 사업에 뚫려 있는 구멍을 메우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 문을 열면서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산업이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배터리 기업들도 최근 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차는 테슬라의 대표 전기차 모델 S입니다. 지난 2012년 첫 선을 보인 이 차는 전기차 시대를 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4년만 하더라도 2,700여 대에 불과하던 전기차가 지난해에는 13만 5천여 대로 5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 쓴 전기차 배터리를 처리하는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업계는 전기차 배터리의 교체 주기를 보통 10년 안팎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폐배터리가 대량으로 방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0년도 안 돼 8만 개가 넘는 배터리가 쌓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업계는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탈탄소 정책을 신호탄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지난해 1조 7천억 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20조 5천억 원, 2050년에는 무려 600조 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는 재사용과 재활용이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나 BMW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배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 재사용이 무난하다는 점에 착안해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올해 초 현대차가 화학회사인 OCI와 손잡고 전기차 폐배터리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재사용보다 시장 규모가 크고 수익성도 좋은 재활용 분야는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에코프로와 함께 양극재를 추출해 재활용하는 사업에 나섰고 미국의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리사이클과 최근 폐배터리 재활용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폐배터리에서 수산화 리튬 형태로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해 재활용 초일기에 들어갔고 삼성 SDI는 재활용 전문 기업인 PM그로우에 지분을 투자하고 성일 하이텍과 같은 업체들과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나 두산중공업과 같은 기업들도 폐배터리 관련 사업 모델을 다각화하면서 국내외 기업 간 합종 연행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우리 배터리 산업은 더 확실한 글로벌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K배터리 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전체 40조 원을 투여하는 K배터리 발전 전략이 오늘 공개됐는데 여기서도 폐배터리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안이 비중 있게 거론됐습니다. 이어서 임원식 기자입니다. K배터리 발전 전략은 크게 세 축으로 나뉩니다. 먼저 전고체나 리튬황, 리튬 금속 배터리 같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 기술의 확보입니다. 중국과 일본 틈에서 확실한 1등이 되려면 반도체처럼 배터리에서도 이른바 초격차 기술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배터리 3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40조 원 넘게 쓰기로 했는데 절반 이상이 R&D에 투입됩니다. 또 다른 전략은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와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특히 흑연과 코발트, 니켈 등 광물 자원부터 파우치와 바인더, 연신, 코팅 장비까지 배터리 소부장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진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산업계와 최소 800억 원 규모의 R&D 혁신 펀드를 만들어 소부장 중소기업들의 R&D에 지원하는 한편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최대 5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 내 전공 설치 등을 통해 석 박사급 150명을 포함해 연간 1,100명 이상 양성의 인력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 산업 육성은 마지막 전략에 담겼습니다. 폐배터리 회수부터 수집 운반과 매각, 성능 평가와 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것까지 폐배터리 산업 전반을 관리할 시스템을 오는 2024년까지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국과 유럽, 일본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폐배터리 성능과 안전을 평가하는 국제 표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밀도라든지 수명이 얼마나 할 때 이게 얼마라는 것이 가치가 산정이 돼야지 이게 거래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사용 후 2차 전지를 다시 사용해도 안전한지를 제3자가 뭔가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전문기관이 평가를 해서 안전성을 담보를 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폐배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 외에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단순히 배터리 소재 추출을 통한 재사용부터 ESS 등 제품 개발을 위한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폐배터리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지금의 협소한 국내 시장을 키우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글쎄요,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일단 국내에서 요 관련된 부분을 사업화하기에 국내 캐파가 좀 적다라는 거고요. 대부분 해외에서 지금 큰 규모로 짓고 있기 때문에 각 회사들도 보통은 지금은 이제 해외 업체랑 제휴하는 형태로서 많이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또 해외에다 의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체 기술 개발.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소부장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것과 같이 폐배터리 산업 또한 미리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과 시장이 확보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오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대표 배터리 업체 중 하나인 SK이노베이션에 대해 투자자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적 분할 방식이 기존 주주들에게는 악재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배터리 사업 부문 분사를 공식화한 SK이노베이션. 이후 주가는 오늘까지 약 10% 하락했습니다. 신설 자회사의 주식을 기존 주주가 받을 수 없는 물적 분할 방식이 거론되자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선 결국 회사의 성장과 기존 주주가 함께 갈 수 없는데 육성책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불만글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증권업계에선 SK이노베이션에 대해 향후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SK이노베이션이 저평가돼 있다는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했고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거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관과 외국인은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걸까? 결국 물적 분할로 기업이 자금을 유치하게 되면 향후 회사 성장에는 밑거름이 되지만 당장 기존 주주에겐 지분 가치 희석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 불편한 이슈인 게 맞죠.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쨌든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자금 조달 못해서 시장 성장 못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금 조달해서 시장 성장 이상의 성장을 보이는 게 더 긍정적인 효과가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현재 기업 가치에는 변함이 없고 향후 자회사 가치 상승에 따른 수혜를 모 회사 주주들도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만큼 인고의 시간을 감내하면 주가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조언입니다.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대리인 문제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부정적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가치 자체는 전혀 경제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거라면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지난해 말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문 분할을 공식화하자 주가는 일주일 새에 18%가량 하락했지만 3개월 새 68% 뛰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장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높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은행, 보험,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마이데이터 사업. 이 사업을 하는 빅테크 업체들이 금융사의 송금 수취인 정보를 공개를 요구했는데 금융위원회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빅테크의 고객 정보는 공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유의 금융 데이터만 나눠주게 생겼다며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와 관련해 수취 송금인 계좌, 성명, 메모 등이 기록된 적여 정보. 금융위는 이러한 금융거래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개인정보 오남용 이유를 들어 적여 정보 공개에 반대해왔지만 금융위가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겠다며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조건을 달아 허용한 겁니다. 적여 정보 제공은 핀테크 업계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은행 계좌를 통해 무엇을 얼마나 썼는지 알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이버페이 포인트나 카카오페이 포인트 같이 선불 전자지급 서비스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전송을 하는 거 안에 거기에도 이제 송금인 수취인 정보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일한 수준에서 데이터들은 서로 주고받는 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전통 금융사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고객 빅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 반면 빅테크 업체들이 보유한 거래 정보 등 비금융 정보는 쉽게 받아올 수 없다면서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네이버의 경우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들은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에서 누가 어떤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했는지, 몇 개를 주문했는지 등 상세 내용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한 네이버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세 구매 내역 같은 경우에는 전송 대상이 아니고요. 전자금융업자 업권에서는 12개의 코드로 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쪽에 그렇게 이제 지금 전송 규격이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요 정보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나서 저희는 좀 충분한 사전 테스트를 위해 API 의무화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당초 8월로 예정됐던 마이데이터 시행은 연말로 미뤄질 전망.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를 할 때 생소한 용어 때문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외 주식 ABC, 오늘은 안전하고 간편한 비상장 주식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상장 주식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되지만 비상장 주식은 다릅니다. 보통 38커뮤니케이션, KOTC, 증권플러스 비상장 같은 민간 플랫폼을 통해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종목별로 거래 방법에서 차이가 납니다. 플랫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게시판에 종목과 연락처를 올리면 전화나 채팅을 통해 가격과 수량을 협의합니다. 이후 매수자가 돈을 입금하고 매도자가 주식을 매수자 거래로 보내면 거래가 성사됩니다. 주의할 점은 일부 종목의 경우 개인 간 직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비상장 주식을 개인이 거래하려면 주식이 통일주권 형태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치돼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사 대부분이 비용 문제로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가 어렵습니다. 다만 비상장사가 통일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주주 명부에 직접 이름을 올리는 명의개설을 통하면 회사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하려면 매도자를 찾아 돈을 입금하고 수정된 주주 명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처럼 양도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통상 큰 단위로 거래되기 때문에 소액 투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합 지분을 사고 파는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비상장주 투자 진입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작년, 재작년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요. 특히나 이제 조합으로 묶이게 되면 그 조합이 해산 전까지는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플랫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 투자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익만을 쫓는 무분별한 투자는 자칫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그 밖에 오늘 주목할 주요 소식들 살펴보는 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선제적 격상 검토입니다. 이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선제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이죠. 1,200명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금 수준이 계속된다면 확진자가 이달 말에는 1,400명, 악화 시에는 2,140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81%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 최고 단계인 4단계에 해당하려면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수도권에서는 1,000명, 또 서울은 389명이 넘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자면 수도권은 4단계 격상이 아슬아슬한 수준이고 서울은 이미 500명이 넘었기 때문에 4단계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 방역당국은 선제적 격상을 비롯해서 서울만 격상하는 방안, 또 백신 접종자의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제외 조치 해제 같은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단계인 4단계가 되면 어떤 게 달라지게 될까요? 아무래도 최고 단계인 만큼 제재 수위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4단계에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최대 4인, 이후에는 2인까지 모임이 허용되고요. 또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가 당부됩니다. 또 소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이 됩니다. 또 그 밖에도 클럽과 헌팅 포차, 감성 주점 같은 유흥 주점들은 모두 집합 금지가 적용이 되고요. 미사나 예배는 역시나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델타 변이발 코로나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금융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죠? 금융시장 한마디로 위험 회피 현상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안전자산인 달러, 매수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한때 1,145원을 넘어서면서 종가를 기록했고요. 넉 달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또 다른 안전자산인 국채로도 수요가 몰리면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넉 달 전 1.7%대에서 지금은 1.3%대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또 국제 금 가격 역시 1,802달러 선을 기록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경기가 다시 움츠러든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당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도 더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예,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사상 최대가 일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잔고가 24조 5,335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또다시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자, 벌써 5거래일째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 전날인 5일에도 이미 24조 4,4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한 바 있습니다. 네, 정부 당국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반대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요즘 코스피 시장이 변동성도 크지 않고 수익을 내기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변동성 지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살펴보시죠. 자, 올해 초에 35포인트까지 높아졌던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현재는 13.2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체력이 점차 고갈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비투까지 늘어난다는 거 걱정할 일입니다. 네, 24조 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이 자칫 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증권사들도 대응에 나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일부 증권사들은 신용거래 융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대신증권과 DB금융투자 같은 업체들이 현재 신용거래 융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상태인데요. 이 증권사들은 주식 가치가 급락하면 반대 매매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만큼 신용 융자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증권사들 올 들어 이렇게 신용융자 이자 수익으로 벌써 1조 원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대처부터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예,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톱스타의 빌딩 재테크 궁금하시죠? 그러네요. 예, 일단 가수 겸 배우 B가 서울 서초동의 한 빌딩을 920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 강남역 도보 2분 거리 초역세권에 있는 지상 8층짜리 건물인데요. 한 달 임대료 수익만 무려 2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B와 김태희 부부의 빌딩 투자 성공담은 뭐 예전부터 꽤 유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B 씨 같은 경우는 2008년 당시 청담동의 한 빌딩을 168억 원에 매입을 해서 최근에 495억 원에 팔았고요. 아내 김태희 씨 역시 역삼동의 빌딩을 132억 원에 매입을 했다가 7년 만에 71억 원의 차익을 내면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톱스타들의 빌딩 재테크 성공 전략에 눈길이 가는데 한편으로는 이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 소처럼 일만 하는 바보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게도 느껴집니다. 마지막 소식은 뭘까요? 예,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 10만 명 엑소더스입니다. 서울 주민들의 대규모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올 들어 5월까지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 서울로 새로 들어온 인구보다 무려 4만 4천 명이 많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연내 10만 명이 서울을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원인은 집값과 전세값 급등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인구 이동자들에게 사유를 물어봤는데 절반 이상이 주택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올 상반기에만 평균 1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1억 4,283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6개월 만에 9,984만 원이 오른 겁니다. 자치구별로 보시면 도봉구가 17.5%로 가장 크게 뛰었고 노원구, 동작구, 구로구, 강동구 순으로 높게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네, 강남이 아닌 지역들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는 건 그나마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 이 9억 원 내외의 아파트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 될 텐데 역시 청년 세대의 영끌 비투에 대한 우려감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5번의 대책 모두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입니다.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부 지난 4년 동안 대체 뭘 한 건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겠네요. 오늘의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네, 국내에서 개발하는 신약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알아보는 바이오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당뇨병은 한국에서 5명 중 1명이 위험에 노출될 정도로 흔한 질병입니다. 해외까지 합치면 관련 시장 규모는 13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시장을 쟁취하기 위한 국내 제약사들 간의 신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높아서 소변으로까지 당이 넘쳐나오는 병, 이름 그대로 당뇨입니다. 심하면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죠. 명칭 때문에 사탕같이 단 걸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린다는 오해도 많지만 영양소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이용될 수 있도록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크게 췌장 베타세포가 파괴돼 인슐린 분비가 아예 안 되는 1형과 비만 등으로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생기는 2형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환자가 여기 2형에 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환자가 약 500만 명에 달하고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1000만 명에 가깝다는 조사도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순위에서도 6위를 차지하고 있죠. 환자가 많으니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시장 경쟁은 치열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강자는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 프랑스의 사노피, 미국의 머크와 일라이 릴리,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등입니다. 국내에서 LG화학, 종근당, 동아ST의 신약이 이미 시판되고 있습니다. 제품 하나로 수조 원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빅파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결과도 있죠. 특히 LG화학의 제미글로 제품군은 지난해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해서 30여 개의 국산 신약 가운데 가장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누가 네 번째 당뇨병 신약을 출시하느냐입니다. 시장에서는 일동제약, 한미약품, 동아ST 등을 꼽습니다. 일동제약은 최근 독일에서 2형 당뇨병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1상에 진입했습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베타세포의 단백질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원리입니다. 일본 다케다 제약도 같은 유형의 신약 개발을 한 적이 있지만 임상 3상에서 간 독성 문제가 나타나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비임상 단계에서 당뇨병 치료 물질 가운데 하나인 SGLT2 저해제 병용을 통해 독성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다케다에서 개발했던 그런 약물 자체도 그런 간독성 이외에는 전혀 부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효능은 비임상에서 그 파시글리팜이라는 그 다케다 약물보다 월등히 30배 낮은 용량에서도 더 좋은 우수한 혈당 강화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일동제약은 임상 1상을 내년 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임상 2상 전 기술 수출까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사노피의 기술 수출했다 반환된 한미약품의 에페글레나타이드도 최근 긍정적인 소식을 알렸습니다. 글로벌 임상 3상에서 혈당 조절과 체중 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슈가논이라는 제품을 판매 중인 동아ST는 새로운 2형 당뇨병 치료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단백질 수용체 GPR119를 활성화해 인슐린 분비를 돕는 원리입니다. 식후 혈당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는 미국 임상 1 비상 결과를 지난달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인슐린 분비가 아예 되지 않는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SCM 생명과학은 미국 바이오텍으로부터 mRNA 기반 유도 만능 줄기세포 당뇨병 치료제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2형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1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란 기대입니다. 그 코로나 백신 같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mRNA 정보를 넣어서 그거를 백신을 넣어주면은 그 정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되는 거고, mRNA는 그런 식으로 환자에 있는 그런 정보를 넣어주는 거라서 이 당뇨병 환자, 그 환자의 mRNA 정보를 넣어주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런 지향세포를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부터 만들 수 있게 개발하는 거죠. 당뇨병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3년 13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산 신약 가운데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리는 분야인 만큼 다음 시장에 나올 신약은 무엇이 될지 관심이 큽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네, 증권가 소식 들어보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목요일은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얘기 다뤄볼까요? 오늘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많이들 트시잖아요. 예. 이 에어컨은 물론이고요. 스마트폰에서도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오늘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 탄소와 관련한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예, ESG 경영이 또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산업에 영향을 주고 산업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현재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이 탄소가 증권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예. 요즘 ESG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탄소 중립을 외치는 곳도 많습니다. 예. 언급은 많이 되고 있지만 탄소
중립 트렌드에 어떻게 투자를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직접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으로 환경 보호도 하면서 투자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알려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뭐 어제 저희가 김보미 기자의 뉴스 카페에서도 다뤄봤지만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정말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환경 보호에 간접적으로나마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될까요? 먼저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식 명칭은 온실가스 배출권입니다. 예. 이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메테인 등 뭐 이름도 어려운 6대 온실가스가 해당이 되는데요. 예. 이를 일반적으로 탄소라고 칭하고요. 탄소 배출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혹시 앵커도 공장에서 이렇게 뽀얀 연기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뭐 사실 도심에서는 저희가 흔하게 볼 수 없지만 교외로 조금만 나가봐도 연기가 생각보다 많이 배출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격을 매겨서 기업들끼리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을 예로 들면요. 먼저 정부에서 한 해 동안 전체 기업들의 미래 생산 활동을 예측합니다. 쉽게 말해 얼마나 공장을 돌릴 것인가 이를 정부가 미리 예상하는 겁니다. 예. 이후에 거기에 맞게 탄소 배출량을 정하고요. 기업에 할당량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이 국가별로 정해져 있고 이걸 정부가 각각 기업들한테 할당을 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 뭐 전체 기업에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는 6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예. 이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하면서 할당량과 비교해서 더 많이 배출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더 예상보다 적게 배출하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예. 이때 이 기업들이 남은 할당량을 가지고 사고 파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항상 생산량이 일정할 수는 없으니까 예상보다 생산을 많이 하게 된 기업은 돈을 내고 이 탄소 배출권을 사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할 때 활발하게 하게 되면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예. 탄소를 마음대로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생산 방식을 고민하게 되고요. 환경 오염을 줄이는 기대 효과까지 노린 정책입니다. 일단 환경에 대한 이슈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탄소 배출권 시장도 좀 커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꾸준히 상승 중인데요. 유럽의 지난해 탄소 배출권 선물 거래 규모는요. 2019년과 비교해서 24.6% 커졌습니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해서 보면요. 300% 이상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흐름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은 오늘 중국을 모두 통합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확실히 중국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도 오늘 영향을 받는 하루였는데 확실히 또 글로벌 트렌드답게 규모가 계속 커져가는 모습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투자를 한다면 이 탄소 배출권 시장에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하지만 지금은 미국 시장에서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크레인쉐어즈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크레인쉐어즈 카본 ETF가 있는데요. 예. 지난해 7월 말에 상장을 했고요. 그 이후 10개월 동안 74%나 상승을 했습니다. 또 ETN 상품이 2019년 9월 출시됐고 이 상품의 경우는 연초 이후 65.4%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크레인 쉐어즈 카본 ETF 한 10개월 새에 7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ETF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이제 ETF라고 하면 추종하는 지수가 있기 마련인데 이거는 어떤 상품을 추종하는 상품인가요? 물론 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탄소 배출권은 정부나 관리청에서 발행해서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에 할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권역 단위로 탄소 배출권의 가격을 책정하는 구조입니다. 크레인쉐어즈 ETF가 설정한 기초 자산은요, 미국의 북동부와 캘리포니아,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을 추종하는 방식이고요. 예. ETN의 경우는 유럽 지역
가격의 탄소 배출권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크레인 쉐어즈 ETF가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내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이게 나라마다 탄소 배출권 책정 가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내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책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국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최근에 다소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19의 영향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의 예상 기업의 생산 활동을 예측을 하고 그에 맞게 할당량을 배정을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예상치 못하게 기업들의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 기업 활동이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탄소 배출권 가격도 소폭 하락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하락하겠지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8월이 되면요. 이 예상했던 탄소 배출량의 가격이 지금 좀 바뀌게 되는데요. 8월 11일부터 이제 새롭게 기업들의 할당이 됩니다. 따라서 가격은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에도 이렇게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상품이 좀 나온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아쉽지만 아직은 국내에는 개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상품은 없고요. 하지만 업계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아마 올 하반기에는 국내에서도 관련 ETF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자산운용도 올 가을까지는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탄소 배출. 사실 지금 정부 정책과 우리 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역량에는 조금 속도 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적으로도 이 부분 기업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맞는 국내 유망한 상품 출시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증권부 오민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S&P 플래츠 집계에 따르면 한 주간 재고 620만 배럴 감소하면서 7주 연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오펙 산유국 회의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원유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재고 현황, 유가의 단기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료로 또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재밌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오펙 회의, 아랍에미레이트의 반대로 감산 완화 규모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유가는 6년 반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아랍에미리트는 단기적인 증산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내년 말까지 감산 완화 협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생산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랍에미리트가 합의를 안 한 이유는 수요가 이렇게 강할 때, 즉 유가가 비쌀 때 원유 생산을 최대한 늘리고 더 많은 석유를 판매해서 자국의 캐시카우가 없어지는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에서 탈퇴를 해서 하루 400만 배럴 원유를 단독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만간 이와 관련한 입장들이 또 속속 발표될 수 있다라는 보도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내일 미국의 원유 재고, 유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발표 상황 지켜보셔야겠고요. 추가로 오펙과 관련한 이슈들까지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이었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